책임 정치의 시작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입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퇴를 또 운운하는 이러한 얘기를 진짜 당내 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야 한다는. 아니, 그 당원 수습은 누가 하죠? 수습은 누가 해요?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핵관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면서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의 결단이 다른 친윤계 인사들의 후퇴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훈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혜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국민의힘 내용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의원님, 이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를 밝힌 것, 이걸로 당내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을까요?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일단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부터 상황실장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또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 조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인선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죠. 최소한 또 가교 역할을 한 게 맞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꼈을 겁니다. 또 민심이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누가 시작을 했던 이준석 전 대표하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간의 이 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 얘기를 하면서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겠죠. 장제원 의원은 3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임명직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게 얼마큼 큰 의미가 있을까. 필요성이.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정치인의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임명직을 맡으면은 정치적인 운신의 폭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직을 맡게 되면은요. 근데 이제 오히려 자유롭게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만 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선 후퇴가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결국 앞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일종의 법률적인 또 좀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갈등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봐가면서 결국 윤핵관들의 이선 후퇴가 갖는 의미, 그다음에 이게 실효성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두고 윤핵관 속아내기다, 또 대통령실이 윤핵관들과 선을 긋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의원님, 이런 견제 상황들이 장 의원의 이런 결정에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할까요?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실 실무진들 인선에 있어서 그 가교 역할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무진들에 대한 교체, 사실상의 경질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의 어떤 그 책임 문제라든지 그런 관련성이 대두가 안 될 수가 없죠. 예.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이 인사 교체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 예. 수석들은 거의 그대로 자리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무진에 대한 경질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처음에 대통령실 실무진을 구성할 때 지금의 수석들은 관여를 별로 안 했구나라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실무진에 대한 인적 쇄신이 갖는 의미가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실이 앞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 이제 사기를 좀 고치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면 좋은데, 지금 이제 실무진들은 이거
도살장에 끌려온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살벌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우려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의 이런 입장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위장쇼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선 때도 후퇴한다고 해놓고 귀신같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징계를 주도하고 전반적인 지금 국민의힘의 이 내용의 핵심이자 원인은 이제 윤핵관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고 지금 뭐 이선 후퇴라는 거, 특히 사실 말씀하셨지만 뭐 임명직을 맡지 않는다. 그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임명직 맡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국회 안에서 본인의 힘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결국 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이 당에서 정말 물러나지 않고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에 어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가처분 그 신청한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굉장히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 호소인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원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윤핵관과 싸우겠다, 전면전을 펼치겠다 이런 의지를 어제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는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견례가 있었는데요. 첫 만남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저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역화폐 예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데 그러면 사실 그게 뭐 정부 예산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제 아마 그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그런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대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자, 보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종부세와 예산안 이걸 두고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첫 만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뼈 있었죠. 신경전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사를 나누는데 뭐 정책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종부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저는 대선 전으로 돌아갔구나 생각을 합니다. 대선 전으로. 예, 그 의미는 여당과 야당이 심하게 부딪힌 거죠. 예,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철학과 정치 철학과 재정 운영 방향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안 통과라든지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야가 굉장히 세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불가피해 보여요. 예. 어제 저 짧은 순간에도 저렇게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는 굉장한 심한 갈등 관계를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이런 얘기를 어제 그 자리에서 했단 말이죠. 예.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와 또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친명계가 최고위원들을 거의 다 휩쓸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검찰 조사를 받는다든지 경찰 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국면이 이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여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엄청나게 세게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제 뭐 정책은 한두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정책 경쟁, 정책 협치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이 굉장히 노골화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가네요. 예.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굉장히 두 분이 언제 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예. 또 두 분이 이제 같은 대학에 또 법대를 나와서 같이 공부를 동문이시죠? 그렇기 예. 때문에 서로 또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주로 내는 게 이제 종부세하고 예산안이었지 않습니까? 예. 종부세 얘기를 할까요? 예. 그러면 어제 보세요. 처음에 상견례 자리에서는 통상 그냥 일반적으로 앞으로 좀 잘해봅시다 이런 정도 얘기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종부세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굉장히 종부세를 좀 여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추경호 부총리도 지금 종부세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무슨 50만 명이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중과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 조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는 다 됐습니다. 고령자를 납부 유예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다 방문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세하는 기준을 지금 정부가 기존의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갖고 있죠. 부자 감세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부가 그 공정시장 가액도 60%로 낮췄기 때문에 실제 한 15억 정도의 거래를 하는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택은 거의 지금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요. 어떤 그 서민 임대주택에 5조 6천억을 삭감한다거나 그다음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삭감해 놓고 과연 민생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종부세는 이렇게 완화해 주겠다. 이런 것이 정말 그 현 정부가 민생 우선의 정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당장 처리되지가 않는다면 최대 한 50만 명에 달하는 그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여야가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을 뒷전에 두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면은 정말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세금이 너무나 많았고 또 부동산 정책도 완벽하게 실패를 했었죠. 예. 그래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도 종부세에 대해서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다라는 그 과거 민주당의 입장을 지금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종부세 이번에 그 완화하는 법안 통과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만큼의 종부세 완화는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게 정치에 밀려가지고 계속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죠. 민생을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서로가 처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 당 보고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비판이 아마 이번 정기국회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